and your 45th president. 미국 국민을 위한 장대한 승리라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주에서 잇따라 승리하며 선거인 단수 과반 이상을 확보하며 당선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제45대 그리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누리게 해준 미국민에 감사합니다. 미국 시간 6일 오전 2시 30분 플로리다 판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되자 한국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그는 한국에 방위비 부담금을 현재보다 2배 이상 올려 1조 원을 요구하였고 한국은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할 입장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그의 주장대로 일이 흘러간다면 한국에게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말한 1조 원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샤 바르톡입니다. 외교관으로 5년째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외교부 건물 내에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에 뜬 뉴스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침에 책상 위에 놓아둔 커피가 그대로 식을 줄은 몰랐어요. 화면에 떠있는 굵은 제목이 눈에 더 밝게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미국, 한국의 방위비, 3배 증액 요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이 소식이 앞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주변국들에게 어떤 의미일지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끼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10층 사무실 창문 너머로는 아침 햇살이 서울의 빌딩들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도시는 언제나처럼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밑에서는 배달 트럭이 덜컹거리며 지나가고 사무실로 향하는 사람들은 바쁘게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옆방집에서 나는 갖고 온 빵 냄새도 올라오고요. 그런데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오늘 모든 것이 바뀔 것 같은 기분이었죠. 한국에서 5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한 제게 이 뉴스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진심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두 나라의 관계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미국, 제가 태어난 나라가 주한미군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게 3배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동맹을 위해 3배나 더 요구하는 거죠. 창가로 걸어가 이마를 차가운 유리창에 댔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은 아직 이 소식을 모르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단정한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길을 건너며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며 웃고 있었고 한 할머니는 작은 가게 앞에 꽃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서류 가방을 든 비즈니스맨이 서둘러 지나가는 걸 보니 아마 근처의 높은 빌딩 중 하나로 출근하는 길이겠죠. 한국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 풍경이었어요. 이게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지금의 한국은 예전 한국전쟁 직후의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작은 어렵게 살던 나라가 아니에요. 주위를 둘러보니 반짝이는 빌딩들이 서 있고 주머니에는 삼성 핸드폰이 들어있고 길거리를 가득 메운 현대 자동차들까지. 한국은 이제 경제 강국이 되었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만들고 전 세계로 물건을 수출하고 모두가 좋아하는 영화와 음악을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때 컴퓨터에서 이메일 알림 소리가 났어요. 워싱턴에 있는 상사로부터 온 메일이었어요. 한국이 이 요구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저의 분석을 바로 보내달라는 내용이었죠. 책상에 앉았지만 글이 잘 써지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방위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건 자존심, 존중, 그리고 한 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다시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열어보니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이 이미 질문을 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진짜야? 이게 무슨 뜻이야? 왜 하필 지금이지? 가장 의미심장한 메시지는 친구인 민호가 보낸 거였어요. 그는 한국의 한 기자인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엘리샤,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존심을 시험하는 것 같아. 아침이 점점 더워지면서 해가 서울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아래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아침 대화에 섞여 조금씩 이 소식이 퍼져가고 있었죠. 이내 이 이야기는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거예요. 신문은 각종 분석을 내놓을 것이고 텔레비전에서는 이 의미에 대해 토론할 거예요. 사람들은 커피숍이나 지하철에서 이 문제로 열띤 논쟁을 벌이겠죠.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차가워져 있었지만 그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질문이 떠다니고 있었거든요.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할까? 만약 거부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게 지역의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두 나라의 관계에는 어떤 의미일까? 그때 핸드폰이 또 진동했어요. 이번엔 한국 동료인 지호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점심때 만나자는 내용이었죠.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곧 모든 게 바뀔 거야. 다시 한번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이 도시는 강하고 아름다우며 자부심에 차 있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것은 단순히 한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의 미래까지도 좌우할 거예요. 그날의 첫 회의를 준비하며 짐을 챙기는데 제가 역사적인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될 거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양쪽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느꼈죠. 서울의 바쁜 거리를 서둘러 걸어 지호를 만나러 우리 단골 커피숍으로 향했어요. 아침 햇살은 밝았지만 충격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본 이후로 제 기분은 무거웠어요. 제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마 저와 같은 뉴스를 읽고 있겠죠. 미국이 한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3배로 올리라고 요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커피숍은 전국 건물들 근처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신선한 커피향이 코를 찔렀어요. 지호는 이미 창가에 있는 우리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지만 그는 마시지도 않은 제 태블릿을 바라보며 이마를 찌푸리고 있었어요. 지호, 제가 의자를 당기며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왔어.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 서려있는 스트레스가 보였어요. 지호는 단순한 한국인 동료가 아니라 방위 정책에 관해서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5년 동안 함께 일해왔지만 이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엘리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했어요. 이번은 그냥 예산 얘기가 아니야. 이건 다르다고. 그가 태블릿을 저에게 돌려 보여주며 트럼프의 요구사항을 설명했어요. 지금 우리가 내는 금액의 3배를 원한데 그냥 돈이 아니야. 우리를 시험하는 것 같아. 얼마나 밀어붙일 수 있는지 보려는 거지.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한 액체가 신경을 진정시켜주길 바랐어요. 차근차근 설명해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 건지. 지호는 노트를 꺼내 간단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봐, 그가 말했어요. 지금 한국은 미국의 군사 지원에 연간 약 10억 달러를 내고 있어. 그런데 30억 달러를 내라는 거야. 이건 학교, 병원 아니면 우리 자체의 군사 개발에 쓸 수 있는 돈이야. 이게 한국의 다른 프로젝트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어? 제가 물으며 그가 차트에 더 많은 숫자를 추가하는 걸 지켜봤어요. 그게 큰 문제야. 지호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작은 나라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배, 탱크, 미사일을 만들지. 세계 12위 경제대국이야. 그런데 이 요구는 우리가 아직도 50년 전에 한국인 것처럼 여기는 것 같아. 창밖으로 한 무리의 학생들이 웃으며 셀카를 찍으며 지나갔어요. 지호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어요.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알아? 바로 우리의 위치야. 그는 태블릿에 지도를 띄웠어요. 봐봐. 여기 우리가 있잖아. 중국, 일본, 북한 사이에 끼어 있지. 우리 위치가 너무 중요해서 무시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 누구든 우리한테 뭔가를 원해.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위치는 축복이자 저주였죠. 이 나라는 아시아의 여러 강대국을 잇는 다리 같은 곳이었고 그런 위치 덕분에 모든 결정이 더 복잡해지는 거였어요. 다른 것도 보여줄게. 지호가 태블릿에 몇 가지 문서를 띄웠어요. 이게 현재 우리 방위 협정들이야. 서로 균형 잡힌 관계지. 양측이 기여하고 양측이 이익을 얻어. 그런데 이 새로운 요구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걸 바꾸는 거야. 우리는 다음 1시간을 그 세부 사항들을 훑으며 보냈어요.
지효는 분담금, 인상이 군사준비 태세, 훈련 프로그램, 합동연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번 일이 한국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존중의 문제야. 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여기 한국에서 대단한 걸 만들어냈어.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중 하나를 읽었어. 우리 기술이. 여기저기 퍼져 있잖아. 핸드폰, 자동차, 배들까지. 우리가 보호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거라고. 밖에서는 아침 교통량이 더 많아졌어요.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이 걸어가며 수다를 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커피숍의 조용한 구석에서 지호와 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려보며 이 상황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마침내 제가 물었어요. 지호는 잠시 조용히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현명해져야 해. 그가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에만 반응할 순 없어. 강하게 자신을 지킬 힘이 있지만 동시에 친구들과의 관계도 지킬 수 있을 만큼 지혜로워야 해. 차가운 커피를 마저 마시며 저는 이 대화가 단순히 돈이나 군사 지원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한 나라의 자존심과 독립 속에서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위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지효는 이번 일이 단순한 외교적 위기가 아니라 한국의 힘과 지혜를 시험하는 순간임을 제게 일깨워줬어요. 우리는 일어서서 자리를 떠났고 앞으로도 이런 대화가 많아질 거란 걸 서로 알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은 더욱 강해져 커피숍 창문으로 긴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밖에서는 서울이 완전히 깨어나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번 위기가 그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모른 채로 말이에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시청 앞에 모인 첫 시위대를 지켜봤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팻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글들이 아침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팔려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문구가 보였고 또 다른 팻말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선다고 적혀 있었죠. 시간이 갈수록 군중은 점점 불어나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4층에 있는 제 창문까지도 전해졌어요. 휴대폰은 뉴스 알림으로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렸고 모든 한국 뉴스 채널에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사무실 TV로 KBS, MBC, SBS 채널을 번갈아 틀어봤는데 서울 곳곳에서 모여드는 시위 군중의 모습이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이번 일이 한국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제 비서인 민지가 태블릿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녀는 코리아 헤럴드의 기사를 보여줬어요. 한국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비교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세계 12위 경제대국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박물관에서 봤던 흑백 사진들이 떠올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의 한국을 지금 본다면 정말 상상도 못할 거예요. 논밭에서 삼성 스마트폰까지 왔으니.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위대는 점점 더 커졌고 저는 직접 거리로 나가서 가까이에서 이들을 보고 싶어졌어요. 가을 공기는 상쾌했고 군중의 에너지는 강렬했어요.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이 한자리에 서 있었고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도 보였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어깨에 올라탄 채 작은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어요. 군중 앞쪽에서 점심을 자주 먹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이 보였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분이신데 오늘은 강한 한국, 자유로운 한국을 외치는 그룹을 이끌고 계셨죠. 저를 발견한 그녀는 손을 흔들며 부르셨어요. 바르톡 씨. 그녀는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우리는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어요. 우리 부모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쌀이 없어서 보리밥을 드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녀는 주변에 반짝이는 건물들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이 모든 걸 이뤄낸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가 보호받아야 하는 가난한 나라처럼 우리를 대한다니 말이 돼요. 저는 그녀의 자부심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한국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봤으니까요. 이제 한국은 현대적인 도시와 고속철도, 세계적인 기술을 갖춘 나라가 되었어요. KPOP과 K드라마, 한식 같은 한국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요. 그런데도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수십 년 전에 어려웠던 나라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보니 한국 소셜미디어는 이번 일에 대한 반응으로 들끓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영상을 올리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저녁 뉴스에서는 다른 도시들에서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부산, 대구, 인천까지 작은 마을들조차도 중앙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이건 단지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존중의 문제였고 현대 국가로서의 한국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날 밤 강남의 번화한 거리를 걸어 집으로 가면서 하늘로 치솟은 삼성 본사 건물을 지나쳤어요. 건물의 불빛이 아래의 깨끗한 거리 위로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 옆에서는 전통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이 디자이너 옷을 입은 젊은이들에게 떡볶이와 호떡을 팔고 있었죠. 이게 바로 현대 한국이었어요.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곳이자 옛것과 새로운 것이 어우러진 공간이었죠.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지우였어요. 뉴스 보고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오늘 한국 증권 시장이 타격을 받았어요. 투자자들이 이번 일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해요? 저는 멈춰 서서 건물에 붙은 큰 화면에 주식 가격이 스크롤되는 걸 바라보며 물었어요. 사람들이 걱정할 정도는 되지만 공포에 빠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가 답했어요. 하지만 엘리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미래에 관한 문제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높은 대가를 치르면서 어떻게 진정한 독립을 얻을 수 있겠어요? 집으로 향하면서 또 다른 시위대와 마주쳤어요. 그들은 캠핑 의자를 펼치고 김밥과 따뜻한 보리차가 든 보온병을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화가 나 있거나 폭력적이지 않았어요. 그저 결연한 모습이었죠.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이제 성장했고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강하고 유능한 국가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전쟁 후 황폐했던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수백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였죠. 그 불빛 속 어딘가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 도전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단순히 방위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자리, 그리고 동등한 나라로서 대우받을 권리에 관한 것이었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방금 도착한 이메일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팀에서 예상치 못한 새로운 제안을 보내온 거였어요. 손이 약간 떨리면서도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어요. 지호 씨가 이걸 당장 봐야겠는데 저도 모르게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들었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제 한국인 동료가 헐레벌떡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 가지런했던 넥타이도 살짝 흐트러진 모습이었죠. 뭐가 그렇게 급한 거예요? 엘리샤? 지호 씨가 약간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저는 그를 앉으라고 손짓하고는 화면을 돌려서 제안서를 읽어보게 했어요. 그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펴봤어요. 화면을 따라 눈이 움직이며 나타난 표정은 처음엔 놀람, 그 다음엔 혼란, 마지막엔 깊은 걱정이었어요.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이건 모든 걸 바꾸네요. 지호 씨가 조용히 말하며 제 생각을 그대로 되풀이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멋진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유리 건물에 반사되어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죠. 새로운 제안은 명확하면서도 복잡했어요. 만약 한국이 현재 방위비의 3배를 지불하는 조건을 수락한다면 미국은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최첨단 군사 기술을 공유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일본조차도 접근할 수 없는 기술들이 포함된 제안이었거든요. 어떤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정확히 창밖을 내다보던 지호 씨에게 물었어요. 그는 저를 돌아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 제안에 따르면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포함해 다중 위협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레이더 시스템, 사이버 방어 툴,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밀 무기 시스템까지 제공할 거라고 하네요. 저도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이 제안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가 됐거든요. 이건 마치 아주 강력한 자동차의 열쇠를 건네받는 거랑 비슷하네요. 간단히 설명하려고 비유했어요. 하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죠? 지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관자놀이를 손으로 문질렀어요. 엘리샤 씨, 이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건 단순히 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한국의 미래,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거래가 아니었어요. 이 제안을 수락한다면 한국은 미국과 더 깊이 연계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방어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될 테지만 동시에 이웃 나라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게 될 테니까요. 중국은 절대 이걸 좋아하지 않겠죠. 저는 혼잣말처럼 생각을 말했어요. 이미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걸 보고 더 예민해질 거예요. 북한도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일 테니 긴장할 거고요. 지호 씨는 다시 일어나 방을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강력한 군사 기술을 얻게 되죠. 역대 가장 강력해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이라는 가장 큰 무역 파트너를 화나게 할 위험이 있고 미국 편에 확실히 서겠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는 셈이죠. 지호 씨의 어깨에 이 결정에 무게가 실린 게 보였어요. 한국은 독자적인 정체성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고 강하고 독립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 애써왔죠.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도움과 기술을 받아들여 최상의 방어력을 갖추느냐 아니면 스스로의 힘으로 서서 더 취약해질 위험을 감수하느냐, 그럼 거절하는 건 어떤가요? 물어봤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긴 했지만요. 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절하면 돈을 아끼고 더 많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이 약해질 위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하는데 몇 년, 아니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해가 점점 더 높이 떠오르면서 사무실 안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 직면한 진짜 열기는 바로 이 결정에 있었어요. 이건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영혼, 그리고 미래에 관한 선택이었죠. 이 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호 씨가 작아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은 이제 예전의 한국이 아니에요. 단순히 보호를 받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선택해야 해요. 어떤 결정을 하든 그게 앞으로 오랫동안 한국이 세상에 어떻게 비칠지 결정할 거예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완전히 이해했어요. 제안서는 화면에 그대로 남아있었고 그 글자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나라의 미래를 정의할 순간이었어요. 지호 씨가 상부에 보고하러 제 사무실을 떠나는 걸 보면서 저는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고 어느 길을 선택하든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질 거예요. 이 결정은 단순히 방위비나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관계,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위치를 정의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회의실 뒤쪽에 앉아서 눈앞에서 역사가 펼쳐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방 자체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짙은 나무로 만든 긴 타원형 테이블과 높은 등받이가 있는 가죽 의자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고 각 자리에 한국 정부의 주요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커다란 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지만 오늘은 아무도 그 광경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이 손에 닿을 듯 짙었죠. 한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방 앞에 서 있었어요. 평소 깔끔하던 그의 머리는 여기저기 헝클어져 있었는데 아마도 스트레스로 머리를 너무 자주 만진 탓이겠죠. 그 뒤로는 커다란 화면에 숫자들이 떠 있었는데 그 숫자들은 방 안의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만큼 거대했어요. 그 숫자들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비용이었죠. 지금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의 3배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피곤한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이건 내년 우리 교육 예산 전체보다 많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면을 넘겨 그 돈이 대신 사용될 수 있는 분야들을 보여줬어요.
새로운 학교, 병원, 도로 같은 것들이요. 곧바로 테이블 주변에서 손이 여기저기 들려 올라갔어요. 먼저 재정 담당인 김 국장이 입을 열었죠. 그녀는 50대의 여성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걸 수락하려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줄여야 할 겁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때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을 지닌 군 경력에 이 장군이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들이 제공하겠다는 기술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방어 시스템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는 미국이 제안하는 새로운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 기술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토론은 점점 뜨거워졌어요. 젊은 관료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려는 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고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나이 든 관료들은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어요. 젊은 비서가 커피와 물을 서둘러 가져왔지만 대부분의 컵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다과를 즐길 분위기가 아니었죠. 우리가 이렇게 쉽게 물러서면 일본이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한 관료가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말했어요. 그의 옆에 있던 사람이 바로 반박했죠. 우리가 동맹을 약하게 유지하면 중국이 우리를 비웃겠죠. 저는 문득 지효가 한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위치는 정말 축복이자 저주였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자 뒤로 비춰진 지도에서 그게 분명하게 보였죠. 거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자리 잡은 한국 그리고 그 위에 남아있는 북한. 오후가 점점 지나가면서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방 안으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누군가 불을 켜고 잠깐의 휴식을 선언했어요. 관료들은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 낮은 목소리로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나뉘는 걸 봤어요. 지불해야 한다는 쪽과 저항해야 한다는 쪽이 각각 모여 있더라고요. 바르톡, 이 장관이 저를 불렀어요.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이런 압박을 어떻게 다루는지 많이 보셨잖아요. 그의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기에 신중히 단어를 골랐어요. 제 경험상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가장 강해 보이는 결정이 항상 종이 위에서만 강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길을 찾는 것에서 진정한 강함이 나올 때도 있죠. 이 장관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한 젊은 관료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와 태블릿을 흔들었어요. 북한으로부터 새로운 정보입니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미사일을 국경 가까이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방 안은 우려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위협일까요? 아니면 시험일까요? 저는 테이블 주변의 얼굴들이 변하는 걸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고 다른 이들은 더욱 강하게 버텨야 한다는 결심을 굳히는 듯했어요. 회의는 밤까지 이어졌고 저는 제가 목격하고 있는 장면에 묘한 자부심이 들었어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방 안에 모두가 한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돈이나 무기에 대해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정체성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싸우고 있었죠. 이 장관은 결국 예비 투표를 진행하자고 했어요. 최종 결정을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였어요. 결과는 그룹이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거의 반반으로 나뉘었거든요. 관료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다음 날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며 방을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가장 강하게 서로 반대하던 이들이 이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공통점을 찾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서늘한 밤 공기를 맞으며 밖으로 나오자 이번 회의가 한국의 더 큰 여정을 반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이제 단순히 방위비 문제가 아니었어요. 의존과 독립, 전통과 변화, 안전과 위험 중에서 어떤 미래를 택할지에 대한 국가의 선택이었어요.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정은 역사를 통해 울려 퍼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서울의 빛나는 빌딩들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감싸 쥐고 있었어요. 아래 도시는 이미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며칠간 이어진 격렬한 회의와 열띤 논쟁 끝에 오늘 한국이 미국의 3배 방위비 요구에 대한 답을 주기로 한 날입니다. 지효한테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발표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업데이트였어요. 오랫동안 한국에서 외교관으로 일해온 저로서는 이 순간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결정이. 무게가 마치 한강 위로 피어오르는 아침 안개처럼 공기 중에 감돌았어요. 다시 한국과 미국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한국의 외교부 고위 관계자부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장관님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강경했어요. 한국의 답은 명확했죠. 방위비를 3배로 올리겠다는 요구를 거절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단순한 거절은 아니었어요. 대신 한국은 균형 있는 길을 제시한다고 했어요. 먼저 한국은 방위비를 공정하게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소폭의 합리적인 인상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로써 한국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게 핵심이었는데요. 한국은 자국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새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전략적 자립 계획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향후 10년 동안 한국이 자체 첨단 무기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이버 방어를 강화하며 사 전문가를 더 많이 양성하는 데 큰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도 이제 스스로 강해질 때가 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1950년대의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제 강국이며 이제 우리의 군사력도 경제력에 걸맞게 강해져야 합니다. 한국의 입장은 완벽했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리한 요구에 굴복하는 것도 아닌 한국만의 길을 선택했죠.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미 본토에서도 거부를 할 명분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어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한국의 의지가 대단하고 생각했어요. 또한 미국과 한국이 좀 더 평등한 관계로 재정립되어 동맹 관계는 유지가 된다는 점이 좋았어요. 무엇보다 한국의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 모두 한국의 결정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지오와 다시 만나 이번 회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은 동맹을 거부한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였어요. 친구 관계를 유지하되 독립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지혜가 담긴 결정이었어요. 예전 동맹은 그대로 두되 더 강해지는 거죠. 일주일 후 저는 지호와 함께 서울타워 전망대에 섰어요. 어둠이 깔린 도시 아래로 불빛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건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며 새 건물을 세우고 있었고 열차가 빛나는 선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어요. 한국의 발전을 보여주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였어요. 뭐가 제일 자랑스러운지 알아? 지호가 아래쪽 도시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우리가 그냥 쉬운 답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옳은 답을 선택했다는 거야. 더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했어요. 이번 결정은 단지 방위비나 군사 전략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한 순간이었죠. 서울 땅에서 솟아오르는 빌딩들처럼 한국은 이제 새롭게 무언가를 세우고 있었어요.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동등한 위치에 서고 동맹에 충실하면서도 독립적으로 자립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도시의 밤이 내려앉으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멀리까지 왔는지를 생각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수많은 고난을 거쳐 마침내 스스로의 길을 선택하는 이 순간까지요. 서울의 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자신의 힘을 찾고 이제 그 힘을 활용하는 게 두렵지 않은 한 나라를 증명하는 듯 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